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볼 사건의 주인공은 별명이 저승사자였다고 해요. 무섭네요. 네, 이런 섬뜩한 별명이 왜 붙여졌는지 사건 속에 아마 답이 있을 겁니다. 네. 예, 저승사자. 자, 2018년 마지막 날로 가보겠습니다. 12월 31일 밤 11시가 다 되는 시간이었는데요. 119로 한 여성이 다급한 목소리로 신고 전화를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여성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 이제 물에 잠겨요. 어떡해요? 라고 말하고요. 잠시 뒤에는 짧은 비명 소리만 남긴 채 연락이 끊겨집니다. 어떤 사고가 있었던 걸까요? 저희가 영상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해를 앞두고 여수의 섬 금오도를 찾은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해맞이를 위해서였다는데요. 31일 밤 11시쯤 남편인 박 씨가 바닷가 근처에 민박집을 찾습니다. 차가 바다에 빠졌다며 119에 신고해 달라는 거였습니다. 민박집 주인이 손전등을 들고 달려오는데요. 문 두드려갖고 119 신고해달라고 하고 이랬거든. 우리 동네야 앞에 아저씨가 나가갖고 나 차 끌어올릴 수 있나 보니까 뭐 벌써 빠졌었는데 뭐 되나. 그 사이 차 안에 갇힌 부인 A씨는 직접 119에 신고했고 구조됐지만 끝내 A씨는 숨지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남편 박 씨가 주장했던 그날 상황입니다. 선착장에 차를 대놓고 대화를 하던 박 씨 부부는 숙소로 가기 위해 차를 돌리는데요. 그 트럭 방지용 난간에 부딪혀가지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차가 불어 내려갔다. 바람에 지금 차가 올라갔다고. 그렇습니다. 2018년 12월 31일 늦은 밤에 이 신년 해돋이를 보기 위해서 여수 금오도로 여행을 온 중년의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금오도의 한 마을 선착장에 자리를 잡은 부부는 경사면이 시작되기 직전에 평지에 주차를 했다고 합니다. 이 바다가 보이는 운치 있는 선착장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낸 두 사람. 그런데 숙소로 돌아가기 위해서 이 남편이 후진하는 순간 부부의 차가 선착장 추락 방지용 난간과 충돌하는 사건이 일어나죠. 사고 후에 당연히 차량 상태를 살펴보기 위해서 남편 B 씨가 하차를 했는데 그런데 그 사이에 차가 갑자기 경사길로 미끄러지듯이 굴러서 들어가 차량 운전석에 타고 있던 아내 A 씨가 바다에 빠져서 사망을 하고 맙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순식간에 사고로 잃은 비운의 남편. 하지만 경찰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교수님께 설명을 좀 부탁해 볼게요. 네,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이죠. 아마도 지금 이야기하신 이제 그 스토리는 아마 남편이 결국은 경위 설명을 하면서 나온 이야기인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런데 경찰이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앞뒤를 살펴보니까 좀 이상하다. 이건 단순 사고사가 아니다. 명백한 살인 사건이라고 단정을 했었죠. 예. 네, 맞습니다. 경찰이 강력하게 남편 B 씨를 범인으로 특정하게 된 근거는요. 바로 사고 후 인양이 된 차 안에서 확인된 여러 증거들 때문인데요. 일단 차량 확인 결과 기어가 주차 상태가 아니라 중립 상태로 놓여져 있던 걸로 밝혀졌고요. 또 사이드 브레이크도 채워지지 않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사실 우리가 지금 지도와 이제 앞서 영상을 봐서도 알겠지만 이렇게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데 그런데 뒤로 후진하는 과정에서 부딪혔다고 하면 우리가 기어를 당연히 중립이 아니라 피로 놓고 예, 주차로 놓고 내리지 않을까 이제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을 좀 의심할 수 있기엔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네, 뭐 처음에는 경찰이 굉장히 이제 확실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그렇게 의심을 했던 부분은 그때 그 당시가 12월 31일. 예. 무지하게 춥잖아요. 그렇죠. 네, 무지하게 추운데 결국은 창문이 7cm가량 열려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창문을 통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물이 쏟아져 들어간 것이니까 그런 과정 중이라면 이제 뭔가 의도가 있어가지고 유리창을 열어놓은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경찰은 판단을 했었고요. 네. 그리고는 이제 남편의 이야기가 당시 진술이 거짓이라고 이제
그 확인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남편은 일관되게 바람 때문에 차가 굴러 내려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중립으로 기어를 둬도 쉽게 차가 굴러가지 않습니다. 평지일 경우에는. 그렇죠. 심지어는 바람이 북서풍이었는데 그게 사실은 북서풍이라는 게 바다에서 육지 쪽으로 분 것이라는 사실을 일기예보가 아주 상세하게 나오기 때문에 확인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경찰은 아마도 추정컨대 기어를 중립으로 놓고 고의로 밀지 않으면 지금 이런 상황이 전개되기는 어렵다라고 가설을 세운 것 같아요. 예. 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남편을 좀 옹호하는 입장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당황을 하게 되면 평소의 운전 습관대로 이제 피해 놓는 것이 아니라 기어를 너무 당황한 나머지 그냥 아래에서 바로 그냥 N으로 놓고 그냥 이제 나왔을 수도 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우연으로 보고자 마음을 작정을 하면은 모든 게 다 우연으로 보일 가능성이 있는데 네네. 경찰은 일단은 그렇게 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설명이 석연치 않다. 사이드도 안 밟혀 있고 이제 뭐 중립으로 기어가 놓여 있어서 네. 그럼 그 정도로 당황할 수가 있는 상황이었는지가 일단 네. 궁금하고요. 네. 그리고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결국에는 이 남편이 사망한 부인 앞으로 17억대의 보험이 있었다. 이게 문제예요. 사망보험. 예, 사망을 하면 17억까지 받을 수 있는 보험 상품을 가입을 해놨다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사실은 한 건 이상 복수의 보험 상품을 가입을 했다. 이것도 일반적이지 않아요? 너무 일반적이지 이거? 않아요. 근데 조사 결과 남편 B 씨가 아내 앞으로 사망보험금 12억짜리 상품으로 사망보험금을 아내 앞으로 들었고요. 네. 또 동승자가 사망할 경우 5억을 추가로 받는 자동차 보험까지 이렇게 드러났던 걸로 밝혀졌습니다. 박 씨와 부인 A 씨의 악연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박 씨는 오래전부터 한 식당에 자주 들렀다는데요. 항상 혼자 와서 먹고 좀 인상이 좀 뭐라 그럴까 안 모르게 그래요. 날카롭다 그가. A 씨가 식당에 취업하면서 손님 사이로 알게 된 두 사람은 그렇게 가까워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뒤 A 씨가 동료에게 이상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자기 보험을 해약을 해야 된대. 그래서 내가 야, 뭔 보험을 해약하니? 그래서 왜 그러니까 오빠가 다 알아서 해준다 그랬어. 이러면서. 그렇게 박 씨와 A 씨는 지난해 12월 초 혼인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언니 나 혼인신고해서 그랬더니 뭐 혼인신고하고 뭐 보험을 뭐 수익자를 바꿔야 된다고 막 그래. 근데 뭐 남편 앞으로 바꿔야 된다고 하면서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상한 점이 발견됩니다. A 씨는 결혼 뒤 사망보험금의 수익자를 박 씨로 바꿨다는 겁니다. A 씨가 사망했을 경우 박 씨가 받게 될 보험금은 무려 17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박 씨는 자신이 보험 설계사로 일하고 있고 A 씨에게 많은 보험을 들게 한 건 실적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망보험금 들으셨듯이 17억 5천만 원이었고요. 심지어 이들 부부는 혼인신고를 한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은 재혼 부부였습니다. 자, 속전속결로 이들의 관계가 이루어졌는데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8월 B 씨는 본인이 자주 다니던 단골 식당에서 식당 직원인 A 씨를 처음 만나게 됩니다. 당시 B 씨는 남자 B 씨죠. 이혼을 한 상태였고요. A 씨는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둘의 관계는 불륜으로 교제를 시작하게 됩니다. 자, 교제를 시작하자마자 B 씨는 승용차를 구입하게 되는데요. 이번 사건에서 바로 물에 빠졌던 그 자동차를 구입합니다. 자, 2018년 10월, 그러니까 2달 정도 이 둘은 교제를 하는데요. 보험 설계사였던 B는 이 당시 애인이었던 A 씨에게 본인이 지금 설계사니까 본인 실적을 위해서 보험을 기존에 들었던 걸 해지하고 본인이 다시 짜준 대로 가입을 하라고 권유를 합니다. 그리고 A 씨 앞으로 총 5개의 보험을 가입을 하게 되죠. 자, 그리고 2018년 12월 6일 A 씨는 드디어 전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흘 뒤에 12월 10일에 B 씨는
A 씨와 혼인 신고를 하게 됩니다. 굉장히 빠르죠. 네네. 그리고 이틀 뒤인 12월 12일 이 부분이 조금 석연치 않은데 아내의 보험 수익자 그러니까 보험금을 타게 되는 사람을 자신으로 변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편으로 변경을 하게 되고 그로부터 딱 19일 후 금호도에서 아내가 이렇게 의문의 사고를 당하게 되죠. 이거 무슨 영화 같은 얘기 같기도 하고요. 굉장히 좀 그렇습니다. 어떻게 아니, 이게 보세요? 12월 6일에 이혼을 해서 이 여자분이 그리고 4일 후에 바로 속전속결로 혼인신고를 이 B 씨 남자와 하고 기다렸다는 뜻이요. 그리고 이제 보통 그리고 이틀 후에 아내가 보험 수익자를 남편으로 바꾸는 게 이렇게 쉬운 일이고 이게 너무 평범한 일은 아니지 않나요? 아마 경찰도 그런 부분을 의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이제 남편이 2016년 6월에 이미 빚이 1억이 넘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리고는 2017년 1월에는 빚이 많을 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개인 파산까지 갈 정도로 빚이 점점 늘어나서 감당할 수가 없어가지고 네. 개인 회생 결정을 받았다고 해요. 그러게요. 이게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상황인데 2018년 A 씨를 만났고 이때 B 씨가 낡은 SUV 차량을 바꿔요. 중고차지만 대형 중고세단 수장됐던 그 차량으로 바꾸고요. 그리고 또 A 씨는 아까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였잖아요. A 씨의 이혼을 아주 적극적으로 도왔던 정황이 드러나는데요. 자, 본인은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개인회생 결정까지 이제 받은 상황인데 A 씨가 전 남편 집에서 나올 수 있도록 원룸 보증금까지 대줬다고 하더라고요. 네, 안 그래도 뭐 회생하려면 굉장히 돈을 함부로 쓰면 안 되거든요. 아,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원룸 보증금까지 대준 걸 보면 정말 절박하게 이 여성과 피해 여성과 혼인을 해야 되겠다 이런 의지가 분명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하지만요, 여기까지는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벌어질 수 있는 일이라고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사귄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A 씨에게 보험을 무려 5개나 들게 했다는 점. 그러니까. 이 점은 좀 석연치 않은데요. 과연 이게 우연일까 싶습니다. 아내 같은 경우에는 식당에서 일을 하긴 했으나 뭐 정규 직장이 있었던 건 아니고 그렇죠. 그리고 남편 같은 경우에는 금전적으로 너무 지금 뭐 그 부채가 많다 보니까 신용 불량자 상태였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과연 보험 5개를 드는 사람이 있을까 하는 게 이제 의심이 되는데 문제는 이 보험도 좀 이상한 보험입니다. 이 이제 본인의 차량이 손괴될 때 수리비와 견인비까지 다 받는 특약을 추가를 합니다. 더군다나 아까 왜 동승자의 사망 시에 보험금이 뭐 5억 더 받는 거 그런 건 사실 일반적으로 차량 보험에 잘 안 들잖아요. 그런 특약은 안 하죠. 그런데 돈도 없는 사람이 그렇게 특약을 들게 되면은 매달 내는 보험료가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이상한 특약입니다. 남편 B 씨는 A 씨에게 수익자를 서로의 이름으로 바꾸자. 그래서 네가 든 거는 나를 수익자로 하고 내가 든 거는 모두 너를 수익자로 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내는 남편의 말을 믿고 모두 수익자를 남편의 이름으로 다 바꿉니다만 남편은 본인이 든 보험금의 수익자를 본인의 친동생 명의로 바꾼 거예요. 예? 아내 이름으로 하지 않고. 이게 더 이상하네. 수장된 차에서 나온 현장 증거뿐만 아니라 지금 뭐 거액의 사망보험금 그리고 명의를 지금 바꾼 것도 그렇고 친동생으로요. 여러 가지 정황상 봤을 때 남편이 범인이라고 굉장히 의심을 강하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같은데요, 교수님. 네, 그렇기 때문에 2019년 9월 17일 날 1심 재판부는 남편 B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그래. 우리 당연하죠. 대한민국 경찰이 그런 거 못 밝혀내겠어요? 맞아요. 딱 밝혀낸 거죠. 그럼요. 정황상 모든 게 다 맞춰지잖아요. 예. 무기징역 살고 있는 거죠? 아니죠. 그런데 문제는 재판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7개월 후인 이제 2020년 4월에 결국은 이제 피고인 측에서 항소를 했고요. 그 항소심에서 어떻게 됐느냐? 판결이 완전히 180도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재판부는 경찰 쪽 증거를 모두 다 다른 식으로 해석을 하면서 결국 아내를 죽인 살인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만 이제 교통사고 일어난 것은 운전자 책임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실을 인정해라 해서 교통사고 처리법에 따라 가지고 치사 혐의를 적용을 해서 결국은 업무상 과실로 아내가 죽은 거다. 살인은 아니다. 그래서 금고 3년
형을 선고합니다. 야, 이거는 좀 이렇게 될 수가 있네. 너무 좀 심한 게 아닌가. 네, 좀 굉장히 나쁘게 안 드라마틱한 이제 그러게요. 그 판결이죠. 이게 이제 다른 상황이 아니라 똑같은 한 사건에 대해서 1심과 2심이 정반대의 지금 판결이 내려진 건데요. 저희가 본격적으로 왜 이렇게 됐는지를 하나하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수장된 차 안에서 발견된 정황 증거들을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중립 상태의 기어,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우지 않았던 거, 그리고 네. 7cm의 창문이 의도적으로 창문이 열려 있었던 점. 그렇죠. 이건 이제 1심에서는 의도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살인죄가 있다. 이제 무기징역을 받던 거지만 네. 2심에서는 이거 어떻게 뒤집힌 건가요, 교수님? 기아를 중립 상태로 놨다. 그러니까 뭔가 부딪혔기 때문에 차량에서 내릴 때 원래는 일반적으로는 파킹에다 놓지만 네. 이제 뉴트럴에 중립 상태로 놓은 건 실수다. 실수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본 거죠. 그리고는 이제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우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너무 당황하면 채우는 걸 깜빡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된 겁니다. 더군다나 유리창이 열려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도 뭐 아무리 12월 31일이라도 이 부부가 차량 안에서 성관계를 했기 때문에 유리창은 그 이후 열어놨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예. 결국에는 모든 게 다 이제 그럴 수도 있다. 실수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네. 1심에서는 유죄가 나온 근거들이 모두 무너지게 된 겁니다. 네. 그래도 가장 여기서 중요한 건 그 20도 각도 약간 비탈길이긴 했지만 맞아요. 누가 밀지 않고서 중립으로 놔뒀는데 방향이 반대로 불었는데 그렇죠. 그게 바다로 수장됐다는 그거는 어떻게 뒤집힌 거예요? 처음에는 주차를 했다가 옆에 이제 난간에 부딪히는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예. 약간 차가 비스듬히 틀어지면서 무게 중심이 앞쪽으로 쏠렸을 수 있다. 이런 종류의 가능성을 인정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D씨 여성의 체중이 꽤 많이 나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중이 70kg에서 80kg인 사람이 부부관계 이후에 사실은 옷을 제대로 입지 않은 상태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옷을 입기 위해서라도 일어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앞좌석에서 만약에 일어설 경우에는 무게중심이 앞쪽으로 쏠리면서 사실은 그 경사로를 따라서 물속으로 밀려 들어갔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한 거죠. 야, 그럼 뭐 다 좋습니다. 그럼 다 떠나서 17억의 그 보험금 있지 않습니까? 이 강력한 범행 동기.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됩니까? 2심 재판부는 경제적으로 도움을 줄 사람들이 주변에 굉장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경제적으로 궁핍하다는 것 하나만이 살인 동기로 충분히 볼 수는 없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한 겁니다. 야, 참. 그리고는 네네. 또 한 가지 네. 이제 현친으로부터 받은 토지 도 뭐 한 5천만 원 정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뭐 5천만 원씩이나 되는 토지가 있었으면은 사실은 토지를 팔면 그 궁핍함을 해결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굳이 팔지 않은 걸 보면 그 사건 당시에 그렇게까지 경제적으로 뭐 보험금을 노릴 정도로 그렇게 정말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를 정도의 상황은 아니었다 이렇게 해석한 것 같아요. 아니 뭐 그 해석을 다 종합해 보면은 뭐 이 사건이 그냥 비극적인 사고일까 아니면 이 잔혹한 살인 사건일까 다들 생각이 어떠신가요? 교수님은 어떠신가요? 글쎄 뭐 보험살인은 꼭 궁핍한 사람만 저지르는 건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피고인의 과거력을 보는 게 혹시라도 비슷한 일이 일어난 적이 있지 않는지 이런 걸 보는 게 훨씬 더 의미 있었을 텐데 지금 궁핍하냐 궁핍하지 않느냐를 가지고 5천만 원짜리 땅이 있었으니까 뭐 아내를 죽일 정도로 궁핍했던 사람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게 저는 약간 이해가 안 되고요. 보통 보험 사기라는 게 연성 사기부터 시작해서 경성 사기까지 간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네. 처음에는 의료보험부터 아프지 않은데 아프다고 해서 조금씩 받아보다가 뭐 교통사고가 심하지 않은데 또 아프다고 해서 입원도 해보다가 그렇게 해서 네. 조금씩 점진적으로 이제 진행이 돼서 인명피해로 인한 거액을 노리게 되는 과정이거든요. 네. 그런 과정이 꼭 궁핍한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판결문의 내용을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네. 자, 하지만요, 제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카드가 또 있습니다. 사건 수사 결과 이 사건이 2018년 12월 31일에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이 부부가 2018년 12월 23일에 같은 선착장에 이미 한번 다녀갔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범인들은
일단 범행 전에 사전 준비를 하거나 사전 답사 같은 걸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 남편이 범인이 아니라고 주장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 것들이 이제 검찰 측에서 문제 제기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사전 답사를 한 것이다. 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피고인 측에서는 답사를 한 그 시점에 CCTV 영상을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선착장 인근에 있는. 그런데 그 머문 시간이 선착장에 머문 시간이 5분밖에 안 된다. 그런데 5분 동안 무슨 그렇게 뭐 여러 가지를 이제 기획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게 피고인 측의 또 다른 이제 항변이었고요. 그건 말고도 또 이제 뭐 일반적으로 살인 사건들을 보면 살해할 방법에 대해서 검색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네, 뭐 고유정 사건에서도 아시겠지만 관련된 정보를 굉장히 검색을 많이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피고인 측에서 이제 뭐 그 문제 제기를 했겠지만 이런 종류의 살해 의도를 추정하게 만드는 간접 증거들이 단 한 건도 존재하지 않을 수가 어떻게 있겠느냐. 이렇게 이제 항변을 한 겁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제가 궁금증이 드는 게 경험이 있으면 굳이 검색을 할까요? 그렇죠. 할 필요가 없죠. 교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분이란 시간 안에 범행 계획을 세우기는 사실상 짧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남편 B 씨가 그냥 일반인이 아니라 이런 범죄 경험이 많은 좀 능수능란한 전과자라면 어땠을까요? 자, 뒤늦게 밝혀진 남편 B 씨의 과거를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 남편 박 씨는 경찰 조사 결과 7년 전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2012년 전남 여수의 우체국 금고털이 사건. 금고 뒷벽을 뚫고 돈을 꺼내가는 기상천외한 수법으로 희대의 금고털이 사건으로 기록됐는데요. 이 사건은 당시 경찰관까지 가담한 게 드러나면서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김모 씨는 망을 보고 피의자 박 씨는 금고에서 돈을 꺼내는 등 함께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당시 금고털이 중 한 명이 바로 앞서 언급된 남편 박 씨였습니다. 2년 6개월의 실형을 살고 출소한 박 씨는 이후 버스 운전기사와 보험 설계사 일 등을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엄청 많아요. 장의사도 했고 흥신소도 했고 버스 운전사도 했고 뭐 보험도 했었고 뭐 총도 갖고 다니고 뭐 그런다는 말이 무궁무진해. 남편 B 씨는 2012년 현직 경찰관과 모의를 해서 우체국의 금고를 털었던 범죄로 이미 유명 인사라고 합니다. 여수에서. 그런데 과연 금고털이 정가와 살인 정가가 연결성이 있을까 이렇게 또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을 테지만 어쨌든 범죄는 범죄 아닌가 그러게 말이에요. 생각도 돼요. 네. 자, 그 의문을 저희가 조금씩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루머의 시간입니다. 자, 제가 준비한 첫 번째 루머는요, 이겁니다. 사실 남편 B 씨는요, 앞서 보신 우체국 금고털이 사건 이외에도 연루된 의문의 사건이 굉장히 많다라는 루머가 있는데요. 교수님, 어떻게 된 겁니까? 사건.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루머가 있다 하여 이 사람이 유죄다 이런 얘기는 지금 아닌 네. 거예요. 네. 그냥 참고만 하시라고 네네. 지금 말씀을 좀 드리자면 아까 애초에 지금 이 사건은 별명과 연관된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아까 잠깐 이웃이 나와서 친지가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사실은 이 사람 별명이 저승사자인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2003년도부터 이 남편 B 씨와 관련된 의문의 사건이 무려 5건씩이나 있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2003년도에 남편과 함께 일했던 남자 직원 한 명이 실종이 됐던 적이 있고요. 그리고는 2006년도에 또 이 남편과 거래한 여성의 동거남이 또 실족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2007년에 11월 달에 남편 B 씨의 지인이 자살을 한 사건도 있고요. 그리고는 2011년도 3월에 남편 B 씨와 관련된 오락실의 바지 사장이 있었는데 뭐 상당히 가까운 사이였던 것 같아요. 그분이 또 실종이 됩니다. 네. 그리고는 2011년도 4월에 이 B 씨가 운영한 마트 종업원이 또 자살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의 주변에서 이렇게 많은 죽음이 발생하는 우연이라는 게 정말 쉽게 발생할 일이냐 하는 부분에서 이웃들은 이미 이 사람을 저승사자라고 부르는
그런데는 나름 이유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사건들은 다 어떻게 결론이 났나요? 이 사건이 만약에 유죄 입증이 됐으면 아마 이 피해자 여성과 혼인도 안 했겠죠. 그렇죠. 그런데 5건 모두 뚜렷한 증거가 나오지 않아가지고 하나같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게 또 다른 문제입니다. 더군다나 주변에 이 사람이 뭐라고 떠들고 다녔냐, 작업할 사람이 있으면은 나한테 얘기해라, 이렇게 일종의 청부죠. 청부해라 나한테. 그렇게 누구한테 얘기를 했느냐, 경찰들에게 그런 말을 하고 다녔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가 뭐 이렇게까지 대담한 사람이 있을까 의심을 사실은 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개연성이 존재하긴 합니다. 네. 정말 점점 더 이제 미국인데 제가 준비한 루머는 좀 섬뜩한 루머입니다. 진실이 아니길 바라는데 남편 B 씨가 아내가 수장되는 모습, 물에 빠져가는 모습을 여유롭게 지켜보는 장면이 CCTV에 찍혔다 이런 루머가 있거든요. 네, 그거 역시 사실입니다. 맨 앞에 나왔던 그 네. CCTV 영상 있잖아요. 네. 지금 나오고 있네요. 네. 예. 나오고 있는 영상 잠깐 보시죠. 네. 빠릅니까? 뛰어갑니까? 아니, 그렇게 급해 보이지는 않는데요. 네. 지금 이게 이제 마을 쪽으로 가는 영상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굉장히 이상한 영상인 거예요. 아내는 차 안에서 핸드폰으로 119에다가 물에 잠긴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남편은 CCTV를 보니까 저렇게 천천히 마을 쪽으로 걸어가는 영상이 참 어울리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사실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시간적으로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10시 56분에 부인이 직접 신고를 하고요. 네. 주민들이 11시 4분과 7분에 119에 신고를 하는데요. 그러면 네. 이 사이에 남편이 지금 이제 주민들한테 신고를 해달라고 간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사이에 얼마나 구조 활동을 펼쳤을까? 이 사이에. 누구도 그것은 알 수가 알 없는 수가 없는 거죠. 거죠. 예.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볼 것이 있는데 119에 네.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전화를 할 때 어떻게 하세요? 이승연 아나운서는. 한 번도 전화 안 받았는데. 살려주세요 하겠죠. 예. 그렇죠. 어디에 그런데 이 여성이 전화했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 물에 빠지고 저 물에 이제 빠져요. 물에 잠겨요. 어떡해요? 이렇게 할까요? 안 하죠. 살려주세요.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급박하다면은.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여성의 특성을 재판부가 고려했느냐. 전 이게 제일 궁금증입니다. 약간 상황 판단을 잘 못할 수 있는 이 분이라는 여성은 거군요. 지금 옷을 입지 않은 상태로 정신을 차려보니까 뭔가 위기 상황에서 물은 들어오고 그런 상황에서 남편은 소리를 지르면서 구해줄게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일말에 남편을 신뢰하는 여성이었다면 사랑했다고 계속 주장 중이니까 그런데 상황 판단력이 미비했다면 그렇다면 전화해 그렇게 소리를 질렀다면 119에 전화해서 저 이제 물에 잠겨요. 어떡해요? 매우 앞뒤가 맞지 않는 안 맞죠. 거죠. 이렇게 그렇죠. 어떻게 평화로울 예. 수가 있어요. 상황에 대한 네. 판단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떨어지는 지금 사람이구나. 이야기죠. 네.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지금 이 사건에 대한 해석은 지금 완전 잘못된 겁니다. 네. 예. 예컨대 지금 이 피고인에 대한 특성도 제대로 분석을 못 해낸 거고 이 피해자에 대한 특성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로 무죄 판결, 그냥 모든 게 우연이고 그럴 수도 있겠거니 피고인 측에서 변호인이 계속 주장하는 바가 결국은 관철된 건 아닌지 예컨대 지금 상고심에서는 여러 가지를 좀 더 다이나믹하게 역동적으로 좀 피해자와 가해자의 특성에 대해서 좀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아직 3심 재판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남편이 범인이다 아니다 이렇게 단정 짓기는 좀 어렵지만요. 분명한 것은 최종적으로 남편 B 씨가 이 무죄를 선고받더라도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그 혐의점들을 정말 한 채 의구심 없이 정말 그런 의구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명확하게 그럼요. 밝혀야 한다. 그게 아마 우리가 바라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뭐 합리적 의심을 넘어설 정도의 유죄의 증거만 재판부는 따질 것이 아니고요. 재판부도 좀 더 같이 고민을 해서 진실을 찾으려는 노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제 희망사항을 전달드립니다. 자, 이제 3심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저희 무한리필 샐러드도 끝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